최근 프랑스 파리의 국제요리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요리가 사실 한국의 이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의 한국 식료품점에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 전통 음식은 무엇인지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언이고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총괄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고객 대기가 3개월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항상 바쁘게 돌아가요. 저는 총괄 셰프로 일한 지 6년째이고 대부분의 요리를 쉽게 할 수 있지요.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 섬세한 생선 요리, 완벽한 디저트까지. 주방의 전체 섹션을 이해하고 운영하며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저에게 요즘 큰 고민이 있어요. 바로 요리에 있어서 무기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뭔가 빠졌어. 저는 또 다른 실패한 레시피를 버리면서 중얼거렸어요. 제 손은 여전히 칼을 완벽하게 다루지만 그 특별한 감정, 제가 무언가 멋진 것을 창조할 때 느끼는 특별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저는 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조리대 위에 쌓인 고급 식재료들을 바라봤어요. 프랑스 트러플, 이탈리아 치즈, 일본 와사비. 세계 각지에서 온 최고의 재료들이지만 그 어느 것도 저를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 엠마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프랑스 출신 셰프이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누구보다 저를 잘 알아요.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가 없어.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모든 게 지루하게 느껴져. 엠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번아웃이 온 것 같네.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겠어.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네가 프랑스에 와서 우리 포도밭을 걸었던 때를 기억해? 네가 손으로 흙을 만지고 포도 향기를 맡고 들판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봤지. 그때 너는 프랑스 와인이 특별한 이유를 이해했어. 그녀가 제 어깨를 꾹 쥐었어요. 그게 네가 놓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원천과의 연결 말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엠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세계 각지에서 요리를 배웠어요. 프랑스에서 치즈 만들기, 이탈리아에서 빵 굽기, 일본에서 미소 발효까지. 하지만 최근에는 그 어떤 것도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노트북을 들고 침대에 앉아 온라인 음식 포럼을 스크롤했어요. 그때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장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발효 소스에 대한 글이었어요. 사진에는 큰 항아리들이 마당에 놓여 있었고 맑은 하늘 아래 모든 계절과 춥고 더운 날씨들을 견디고 있었어요. 이 소스들은 완성되는데 최소 1년이 걸려요. 글에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자연과 시간의 정수를 담아내요. 저는 눈을 굴리며 답글을 썼어요. 1년이라니.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하네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하늘 아래 놓인 저 항아리들을 멍하니 계속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장에 대해 알게 된 날이었어요. 다음 날, 제 한국인 동료 지훈에게 한국의 장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한국의 장이라는 것을 봤는데 지훈 씨도 먹어본 적 있어요?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요. 한국인이라면 장을 안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군요. 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서요? 맛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장은 시간도 문제지만 발효 과정이 그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된장은 콩을 삶고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추장도 고추, 찹쌀가루, 메주를 발효시키고 익히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깊어지고 풍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해요. 고온다습한 날씨에서 장을 만들면 발효가 잘 되기도 해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에서는 여름철에 장을 담그곤 했죠. 지훈 씨는 자세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걸로 어떤 음식을 만드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된장은 찌개나 국을 끓일 때 기본 베이스가 되고 고기나 야채를 넣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요. 된장찌개, 된장국, 된장 양념 고기에 들어가요. 고추장은 비빔밥, 떡볶이, 불고기 양념, 고추장찌개에, 간장은 밑간이나 양념으로 간장계란밥, 간장조림, 간장국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식초장도 있어요. 해산물이나 샐러드 초밥 요리에 많이 쓰이고요. 지훈이 대답하고 나서 덧붙였어요. 셰프님, 한국에 방문해보는 게 어때요?
셰프님이 전통장 만들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살에 치며 웃었어요. 이렇게 지훈 씨에게 듣고 영상으로 보면 되지요. 한국은 너무 멀어요. 아니에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평소 조용한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어요. 한국의 장은 자연과 시간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책이나 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해봐야 해요. 지훈의 자신감에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의 눈은 확신으로 빛났어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 가격을 확인했어요. 제가 장 때문에 한국에 갈 생각을 하다니요. 하지만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스릴을 기억하는 저의 마음이 이것이 제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어요. 좋아, 저는 티켓을 예약하며 결정했어요. 한국에 가보자. 제가 셰프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콩페이스트를 위해 한국까지 간다고? 그들은 웃었어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을 싸면서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발효의 본질은 자연과 시간 아니겠어?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장은 그것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 같아. 직접 보고 올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 여정이 제 요리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어요. 영화 3편을 보고 식사를 2번 했는데도 아직 몇 시간이 남았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제 여정은 진행 중이었어요. 지훈이 안내한 대로 저는 기차를 타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전라남도라는 곳에 가야 했어요. 그곳이 최고의 전통장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제가 떠나기 전에 지훈이 말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거기 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기차에서 저는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곧 우리는 작은 마을들과 푸른 들판을 지나갔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코를 바짝 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미국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버스 여행은 더 흥미로웠어요. 멀미가 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풍경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주변으로 밝은 녹색 산들이 솟아 있었고 아래로는 황금빛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전통 가옥이 있는 작은 마을들이 풍경에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다음 정류장은 해남마을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흙과 자라나는 것들의 향기가 났어요. 저는 작은 마을을 둘러보다가 그것들을 보았어요. 집들 사이에 줄지어 있는 큰 항아리들이요. 이게 장 담는 그릇이겠구나.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그 익숙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나이 드신 여성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이. 멀리서 오셨네요. 그녀가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기본적인 몇 마디를 가르쳐준 것이 고마웠어요. 저는 박명자예요. 박할머니라고 부르세요. 저는 지훈이 보여준 대로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 한국장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이때부터 저는 통역 앱을 이용하여 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할머니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전통장은 재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서 와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초가 지붕과 나무 문이 있는 전통 한국 가옥이었어요. 마당은 제 숨을 먹게 했어요. 크기가 다양한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각각은 햇빛을 받기에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이 항아리들은 우리 가족이 대대로 써온 거예요. 그녀는 하나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일부는 100년도 넘었어요. 각각 조금씩 다른 맛을 내죠. 저는 줄 사이를 걸으며 놀라워했어요. 요리를 해온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현대 주방은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와 통제된 환경을 사용해요.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좋은 장을 만드는 비밀은 박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연이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햇빛, 바람, 비. 이 모든 것이 맛에 기여해요.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지요. 이어서 박할머니는 저에게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잘 삶아둔 콩부터 시작했지요. 우리는 삶은 콩을 체에 걸러 물기를 빼고 적당히 식힌 후 콩을 손으로 으깼어요. 그리고 으깬 콩을 손에 쥐고 적당한 크기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제 손바닥 크기 정도로요.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덩어리 안은 살짝 비우고 그 부분을 약간 눌러서 둥글게 완성했지요. 이제 메주가 완성되었어요. 이대로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고 몇 주 동안 발효시켜야 해요. 메주는 발효가 되면서 점점 색이 어두워지고 맛도 깊어져요. 발효가 완료되면 메주는 더 견고하고 단단한 형태로 바뀌지요. 발효가 완료된 메주는 햇볕에 말리면서 수분을 조금씩 빼요. 먹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최소 6개월, 아마 1년 정도요. 자연은 서두를 수 없어요. 발효 기간이 길수록 맛이 더 깊어져요. 박 할머니는 다양한 발효 단계에 있는 항아리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녀는 저를 8개월째 발효 중인 항아리로 안내하셨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주셨어요. 제 코를 강타한 냄새는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깊고 복잡하고 흙내음이 나고 어쩐지 살아있는 듯 했어요. 이게 된장이에요. 박 할머니가 두껍고 갈색인 페이스트를 보여주며 설명하셨어요. 그녀는 또 다른 항아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간장이에요. 같은 과정에서 나오는 소스죠. 그리고 세 번째 붉은 페이스트가 든 항아리, 이건 고추장이에요. 고추로 만든 거예요. 살짝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는 된장에 찍어서 맛을 보았어요. 그 맛이 제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짜고 감칠맛이 나고 약간 쓰면서도 무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시간 자체를 맛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놀라워요. 저는 더 나은 말을 찾지 못하고 속삭였어요. 박 할머니는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전통에서 장은 가정의 중심을 상징해요. 가족의 장 품질은 그들의 인격을 보여주죠. 다음 2주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 박 할머니와 함께 항아리들을 확인했어요. 저는 그녀가 발효 중인 혼합물을 저을 때 도와드렸어요. 저는 아침 햇살에 따뜻해지고 저녁 바람에 식어가는 항아리를 느꼈어요. 저는 비가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 항아리가 어떻게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키는지 배웠어요. 밤에는 박 할머니가 그녀의 장을 사용해 전통 한국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 풍부하고 깊은 맛은 제 미각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어요. 이 소스들은 한국 요리의 기초를 형성하며 그들이 닿는 모든 요리에 깊이를 더해주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현관에 앉아 석양이 항아리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박 할머니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녀의 할머니가 어떻게 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마을 전체가 어떻게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모였는지에 대해서요. 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조상들과 연결시켜줘요. 그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들을 열 때 저는 제 할머니의 손이 저를 인도하는 것을 느껴요. 마을에서의 제 시간이 끝나가면서 저는 변화된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단지 레시피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내와 자연, 그리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요리 철학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날 박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요리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박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고 그녀의 저장실로 사라지셨어요. 그녀는 소중한 장이 담긴 몇 개의 항아리들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이것들을 미국으로 가져가세요. 그녀는 제 손에 그것들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길 바라요. 저는 각각을 두꺼운 5층으로 싸서 조심스럽게 항아리들을 제 여행 가방에 포장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어요. 제 다음 요리의 핵심이 될 보물들이었지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느낌이 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제 레스토랑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고 싶어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주방 동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된장 항아리를 들어 올리며 발표했어요. 이 소스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제 수셰프인 마이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갈색 진흙 같네, 그가 말했고 모두가 웃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저는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 진흙에는 여러분이 전에 맛보지 못한 맛이 담겨 있어요. 저는 항아리를 열었고 강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몇몇 셰프들은 코를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와, 정말 강하네요. 한 명이 말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첫 시도는 재앙이었어요. 맛이 너무 강해요. 저는 첫 된장 소스를 맛보며 신음했어요. 섬세한 생선 맛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어요. 저는 더 적게 사용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니 그 독특한 특성이 사라졌어요. 서양 재료와 섞어보았지만 조합이 충돌했어요.
2주 동안 저는 매일 실험했고 매일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박 할머니와 할머니의 주방이 나왔어요. 그리고 힌트를 얻었지요. 그녀가 어떻게 요리의 장을 사용했는지 말이에요. 그녀는 장을 절대생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주방에 도착했어요. 저는 작은 냄비에 된장과 약간의 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사용하는 대신 가장 낮은 불에서 몇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끓였어요. 주방은 고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향기로 가득 찼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들이 물었어요. 인내심. 저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소스를 변화시켰어요. 그것은 깊은 맛을 유지하면서도 더 부드럽고 미묘해졌어요. 이제 저는 이것을 기반으로 요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2가지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부드러운 들깨 된장 소스를 곁들인 훈제 오리와 낮은 온도에서 조리한 랍스터에 섬세한 된장 폰즈 소스를 곁들인 요리요. 제 팀이 새로운 요리를 맛볼 때 주방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발했어요. 와우, 정말 대단해요. 그들이 외쳤어요.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장으로 작업하는 박 할머니의 거친 손을 기억하며. 이건 제 창작이 아니에요. 약간의 변화를 준 한국 전통 발효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음식 평론가들이 새로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제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들은 찬사를 담은 리뷰를 썼어요. 라이언은 새로운 맛의 차원을 발견했다. 몇 년 만에 가장 흥미로운 요리 발전이다.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결합이다. 제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요리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제 삶에도요. 제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요리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대회는 전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최고의 영예가 될 거예요.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거대한 주방은 모든 대륙에서 온 유명한 셰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랍스터를 조심스럽게 준비하며 각 조각이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반복해서 맛을 보며 된장 소스의 농도를 조절했어요. 마침내 저는 색감을 위해 작은 식용꽃을 추가하며 모든 것을 접시에 아름답게 플레이팅했지요. 심사위원들이 제 스테이션에 오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들은 맛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은 놀랍네요. 심사위원 한 명이 눈을 뜨며 말했어요. 깊고 복잡하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어요. 소스 맛이 독특한데 어떤 베이스인가요? 이건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한국 전통 된장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대회에서 1위를 했지요. 전 세계 뉴스 매체들이 제 승리를 보도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된장, 고추장, 간장을 사기 위해 한국 식료품점에 줄을 섰어요. 이건 일본 미소와 전혀 다르다, 그들이 말했어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는 TV 프로그램과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매번 저는 박 할머니와 한국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전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자연과 시간을 존중하는 철학이에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한국 방문을 권유해준 것에 감사했어요. 박 할머니와 얘기해봤어요? 아직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 요리 사진과 트로피 사진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제 승리 3일 후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다가 믿기지 않는 헤드라인을 발견했어요. 중국 셰프 한국 된장이 중국에서 복제됐다고 주장. 저는 빠르게 기사를 읽었어요. 왕 리우라는 중국 셰프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한국 전통 된장은 사실 중국 두장에서 파생됐어요. 발효된 콩 페이스트는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은 그냥 그것을 베낀 것뿐이죠. 그 발언은 소셜 미디어에서 들불처럼 퍼졌어요. 사람들은 한국장이 정말로 독특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중국 소스의 한 버전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어요. 뉴스 봤어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되물었어요. 한국장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지요. 지훈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울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3일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지훈이 왕 리우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음식 문화 싸움의 중심에 처음 서게 된 저는 긴장이 되었어요. 누군가 관심을 가질까요? 지훈이 공항에서 저를 픽업했을 때 물었어요. 농담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뉴스에 온통 이 얘기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우리가 기자회견이 열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많은 카메라 행렬에 깜짝 놀랐어요. 지훈은 저를 최 교수님에게 소개했어요. 한국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이 제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파리에서의 당신의 승리가 우리 전통장에 관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로비에서 박 할머니를 만난 거였지요. 박 할머니. 저는 그녀에게 서둘러 갔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훈 씨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통역해 주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토닥였어요. 물론이지. 내장은 나와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어요. 방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훈이 먼저 짧은 인사 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은 박 할머니 차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항아리에서 장을 발효시켜 왔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고 지훈이 통역했어요. 이 전통은 쉽게 복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특정 환경, 즉 우리 산의 공기, 우리 우물의 물, 우리 흙의 미생물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각 가족의 장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최 교수님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는 고고학적 발견과 박테리아 다이어그램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고고학적 발견과 미생물 분석은 한국 전통장 발효 방법이 재료, 환경, 그리고 방법에서 중국 두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두 문화 모두 발효된 콩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된장은 그만의 기술과 미생물로 독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어요. 마이크에 다가가면서 제 손은 땀이 났어요. 저는 회의론자로 한국에 왔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발효된 콩 페이스트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한국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철학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그것은 인내,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세대의 지혜를 나타내요. 그것은 독특하게 한국적이며 세계는 그것을 알 가치가 있어요. 제가 끝마쳤을 때 박수와 기자들의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회견장을 나서면서 지훈은 저에게 그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기자회견은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장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대신 왕 리우의 주장은 실제로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게 만들었어요. 기자회견은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기자회견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박 할머니의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식탁은 모두 그녀의 장으로 만든 맛있는 요리들로 가득 찼어요. 그중 된장 소스로 맛을 낸 불고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특유의 단맛과 고소한 된장이 가미된 소스 덕분에 독특한 향이 났어요. 고기의 표면은 윤기나고 그 위에는 된장 소스가 고루 입혀져 있었어요. 이건 정말 다르네요. 된장이 들어간 불고기는 처음이에요. 저는 불고기를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된장이 주는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 고기에 스며들어 입안에서 맛의 조화가 이루었어요. 일반적인 불고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짭짤하고 구수한 풍미가 돋보였죠. 맞아, 된장 소스가 불고기의 단맛을 조금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저녁 식사 후 박 할머니와 저는 항아리들이 있는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마침내 제 요리에 진짜 영혼이 있다고 느껴요. 저는 말했어요. 이 장 소스들을 통해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전통과 철학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거예요. 3달 후 저는 뉴욕에 퓨전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서양 요리 기술과 한국 전통장을 접목한 요리들을 선보였지요. 벽에는 박 할머니의 마당과 줄지어 선 항아리들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요리에는 한국장의 역사와 철학을 설명하는 작은 카드가 함께 제공되었어요. 음식 평론가들은 독특한 맛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칭찬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와서 할머니의 요리를 생각나게 하는 요리를 맛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귀한 항아리들처럼 저 또한 변화되었어요.
좁은 시각을 가진 고집센 셰프에서 진정한 요리 지혜가 전통을 존중하고 배움에 열려 있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기꺼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장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직접 보러 갔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한 순간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인다면 새로운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